자, 일단 89페이지에 있는 용해랑 용해 이쪽 파트를 좀 보면 되는 거고, 앞에 상평형까지 공부를 했을 거고, 이제 요 용해 과정이랑, 일단 오늘은 용해도 곡선을 해석하는 것까지 좀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기체 용해도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 요거까지 좀 공부한 다음에 내신을 들어가면 될 것 같다.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이제 우리 용해 과정도 이제 하나의 어떤 평형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한번 이거 얘기해보자. 자, 순물질과 순물질이 얘네가 이렇게 골고루 뒤섞여서 균일 혼합물을 만드는 과정. 자, 그래서 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우리는 용해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를 이제 우리는 용해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용액을 만드는 과정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용액에서 이 순물질이 분리되는 석출 과정도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역반응도 항상 존재하는데 여기는 이제 용질이 이제 석출된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석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순물질 중에서 이제 녹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녀석을 우리는 용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용질이라고 할게요. 용질이라고 얘기하면 녹는 물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를 이제 없어지게 만드는 애, 그런 애들을 용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순물질 하나는 또 이제 우리는 녹이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용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균일 혼합물을 만드는 과정을 용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액이라는 말은 사실 균일 혼합물의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어떤 상태로 보이는지에 따라서 기체 용액 또는 액체 용액, 고체 용액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용액을 좀 나눠볼게. 자, 쭉 나눠보면 첫 번째, 대표적인 기체 균일 혼합물, 얘를 기체 용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기체 용액. 자, 기체 용액의 대표적인 게 누구니 얘들아? 공기 이렇게 해준 거지. 공기, 그치? 자, 공기가 이제 대표적인 기체 균일 혼합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질소, 산소, 아르곤, 뭐 CO2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 그 조성이 항상 일정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산소의 농도는 21% 이상 일정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도 이 조성이 항상 일정한 균일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좋아.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액체 용액이라는 것도 있다. 액체 용액. 자, 얘는 이제 대표적으로 수용액 같은 거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 용질이 만약에 기체, 이산화탄소가 녹았다고 얘기하면 뭐 탄산수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너네가 잘 알고 있는 뭐 설탕물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가 액체 용액, 수용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소주 이런 것들도 이제 액체 용질이 섞여 있는 액체 균일 혼합물이 된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고체 용액이라는 말도 있다. 고체 용액. 고체 용액은 고체 균일 혼합물인데 대표적으로 합금이 있는 거야. 합금. 그래서 대표적으로 합금 이런 게 있다. 자, 합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이상의 금속들이 섞여 있는 건데, 뭐 이게 암석처럼 이게 막 덕지덕지 막 붙여놓은 게 아니라, 사실 얘네들을 완전히 용융시켜가지고 골고루 이제 잘 섞은 다음에 서서히 냉각을 시키면서 그 결정 구조를 일정하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관찰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조성이 항상 일정해서 용액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대표적인 이제 합금이 이제 뭐가 있냐면, 너네 들어봤을 거야. 18K 금이다, 14K 금이다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18K 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우리 순수한 금만 있을 때를 이제 100% 금이 있을 때를 24K라고 얘기해. 24K. 그럼 18K 금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금이 24 중에서 18만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금과 다른 금속, 기타 금속이 섞여 있는 건데, 금이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때 금속은 6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비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18K 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 막 그냥 마구잡이로 섞어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용융시켜가지고 서서히 냉각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조성은 어딜 봐도 다 일정하게 잡혀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액은 균일 혼합물의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용액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거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좀 얘기했던 거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굴 용질이라고 할 거고 누굴 용매라고 할 거냐는 거야. 그걸 이제 상태에 따라서 좀 나누게 되는데, 자, 보통 자, 기체랑 고체가 이제 액체를 만나면 액체가 용매가 되고 기체랑 고체는 용질이다. 이런 말을 써주는 거야. 문제 없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액체와 액체가 섞일 때, 액체와 액체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용매는 그 중에 양이 많은 거,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용매라고 얘기하고, 조금 들어가는 액체를 용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소주 같은 거 가만히 보면, 소주는 물이 이제 훨씬 많은 거거든? 에탄올이 한 17% 정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에탄올이 한 17%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이 한 83% 정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이 용매가 되는 거고 에탄올은 용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좋아.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고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합금 같은 걸 보게 되면 양이 많은 게 역시 용매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 18K 금 같은 경우는 금이 금속보다는 3배나 많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금이 이제 우리는 용매가 되는 거고 용질이 이제 금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기체, 균일, 혼합물, 기체와 기체가 섞였다고 얘기할 때도 양이 많은 게 이제 용매가 되고 양이 적은 게 용질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도 질소가 제일 많잖아, 얘들아. 그치? 질소가 한 80% 차지하고 있죠? 78%. 질소가 이제 용매가 되는 거고 나머지 기체들이 용질이 돼서 잘 골고루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좋아. 이렇게 우리가 용질, 용매를 구분하는 것도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됐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용해 과정을 좀 이해를 해본 거야. 자, 근데 너네도 알다시피 이렇게 섞이는 과정이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는 말을 써도 돼. 근데 이게 조성이 일정하지 않을 때 무슨 혼합물이라고 얘기하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어떤 순물질이 섞일 때는 조성이 일정하게 안 섞이고 즉 용액이 만들어지지 않고 불균일 혼합물이 만들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역으로 어떤 경우일 때 용액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 용해의 원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요걸 좀 짚고 넘어가 보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우리가 좀 얘기해 볼 거는 용해의 원리다. 어떤 경우일 때 용액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요걸 좀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용해의 원리는 뭐냐면, 자, 이렇게 내가 화학식을 좀 쓰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순물질과 순물질이 이렇게 섞이는 건데, 얘네들의 섞여서 용액을 만들 때 얘네가 친하지 않는다면 섞이지 않고 상의 경계가 나타나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용해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용질과 용매가 아주 큰 인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용의 원리는 뭐냐면, 얘는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 얘네들 사이의 어떤 인력이 각각의 인력보다 클 때 이게 섞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인력이 크거나 같아야 돼. 뭐보다? 각각의 인력보다. 그래서 용질과 용질 또는 용매와 용매, 얘네들의 인력보다는 그래도 얘네가 크거나 같을 때 뒤섞일 수 있다, 잘 섞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만약에 얘네들의 인력이 좀 더 크다면은 지들끼리 뭉치는 힘이 클 거니까 얘네는 상의 경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맞지?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용의 원리는요, 용질과 용매가 이렇게 큰 인력을 형성할 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인력을 형성한다는 말은 얘네들이 서로 친하다는 거야, 안 친하다는 거야? 친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큰 인력을 형성하려면 얘네들의 성질이 비슷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질. 자,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이제 성질이 비슷해야 돼. 자, 친구도 마찬가지잖아. 친구를 사귀는데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그럼 친구가 될 수 있니? 아니지. 그냥 절교하는 거잖아. 나 따로 너 따로 사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연인을 만나서 사귄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사귄다든지 이런 경우는 얘네들이 어떤 성격이 좀 잘 맞아야 사귀는 게 가능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야. 잘 섞이려면 얘네들의 성질이 비슷해야 되는데 그 화학에서 말하는 성질이 뭐냐면 극성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극성도. 그래서 용질과 용매의 극성도가 비슷해야 된다. 극성도가 비슷해야 된다. 극성도가 비슷할 때 얘네가 잘 뒤섞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극성도는 이제 앞에서 은주쌤이랑 얘기했던 그게 맞아.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뭐 이런 것도 공부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요걸 얘기하는 거라서 자, 만약에 용질이 극성 용질이라면 얘는 무극성 용매에 녹는 게 아니라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죠? 자, 만약에 얘가 무극성 용질이라면 얘는 극성 용매에 잘 녹는 게 아니라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그래서 극성이 이제 무극성에 녹으려고 하면은 이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무극성 용질이 극성 용매에 다가갔을 때도 잘 용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가 잘 섞이려면 극성도가 비슷해야 되는구나.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이제 섞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너네 89쪽을 보면 용해의 원리가 나와 있잖아. 그때 지금 대표적인 어떤 뭐 극성 용매로서 물 이렇게 써놓은 거 보이니 얘들아? 물을 용매로서 이제 우리는 대표적인 극성 용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잘 섞이는 대표적인 극성 용질이 이제 뭐 기체는 암모니아 기체 또는 설탕 또는 앙금을 제외한 이온 결합 물질, 전해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극성 용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무극성 용매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무극성 용매.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중등과학에서는 에테르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어. 에테르는 한글로 이렇게 딱 표현해 줄 거야. 얘는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다. 또 하나는 안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염화탄소라는 게 있다. 사염화탄소. 자, 얘는 화학식을 좀 알자. 얘는 화학식이 CaCl4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거고, 역시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 뭐 무극성 용매라는 건 외워야 되는 거고, 밀도가 물보다 무거워. 그래서 얘는 이제 기름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물과 뒤섞였을 때 아래로 쫙 깔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또 이제 중등과학에서 기억해야 되는 이제 무극성 용매는 벤젠 같은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벤젠. 이것도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로 꼭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뭐 아니면 이제 기름 같은 것들, 기름성 용매들은 다 무극성 용매라고 외워주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 외울 때는 자, 극성 용매 대표적인 게 물인 거잖아. 물과 기름이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는 극성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얘네들은 섞이지 않고 불균형 혼합물층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해 원리까지 좀 얘기를 해봤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어서 좀 얘기해 볼 건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화학평형 공부했었잖아.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이 용질과 용매가 섞여서 용액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아지게 되면 화학평형 상태다, 동적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용해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화학평형 이론을 이번엔 저 용해 과정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뒤섞여서 정반응이 용해 과정이라고 얘기했고, 그 생성물을 이제 우리는 용액이라고 쓸 수 있고, 역반응은 속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얘네들의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같아지면,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같아지면, 그때 그 용액을 이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화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용액의 종류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포화용액이라는 말이 있다. 포화용액. 자, 포화용액은 이제 중등과학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용질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포화용액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포화용액 같은 경우는 용해되는 정반응 속도와 섭출되고 있는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상태의 용액을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녹고 있어. 근데 똑같은 속도로 섭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용지를 좀 더 넣어준다 하더라도 이게 녹는 게 관찰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녹지 않는 게 아니다. 계속 녹고 있는데 같은 속도로 속출되고 있어서 녹는 게 보이지 않는 상태의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알겠지? 좋았어. 그래서 얘는 용해 평형 상태에 도달한 용액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거를 우리는 포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우리 불포화 용액부터 한번 해볼까요? 불포화 용액. 자, 불포화 용액은, 자, 중동과학에서는 아직 더 용지를 녹일 수 있는 용액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아직까지 용해되는 속도가 석출되는 속도보다 빠른 상태의 용액을 우리는 불포화 용액이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석출되고 있는데 용해되는 게 더 빠르니까 우리한테 석출되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야. 더불어서 내가 외부에서 용지를 추가로 더 넣어주잖아? 그러면 현재 이 초기 상태는 얘가 빠른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넣어준 용질이 더 녹는 걸로 관찰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직 더 녹고 있는 용액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용액을 우리는 불포화 용액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과포화 용액이라는 게 있는데, 과포화 용액. 자, 얘는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포화 용액이 아니면서 지가 포화 용액인 척 뻥치는 녀석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해줘요. 무슨 평형? 거짓 평형. 거짓 평형 상태야. 거짓말하고 있는 녀석이야.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런 말이야. 원래 20g이 녹아야 동적 평형이야. 이게 목적지야. 그치? 20g만 녹아야 되는데 40g을 녹인 상태인데 이게 20g인 척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지.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비커에다가 물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설탕을 넣었다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온도를 내가 T1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때 얘가 충분히 녹아서 우리 눈에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주게 되면 우리는 포화 용액에 도달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녹은 게 골고루 균일하게 여기에 녹아있는 거고 최대로 녹아있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내가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가열할 거야. 뭐 한다고? 가열. 그래서 가열해가지고 얘를 T2로 올려주게 되면 고체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양이 녹게 되면서 요만큼 사라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만큼 빨간색 영역만큼이 더 녹았어. 자, 이제 뭐 할 건지 봐봐. 이 상태에서 나는 T2였는데 다시 T1으로 서서히 냉각을 할 거야. 그럼 원래 T1으로 돌아오면 요 빨간색 영역이 석출이 돼야 정상인 거잖아. 그치? T1에서는 요 파란색 영역만큼이 포화 용액이니까. 근데 이 빨간색 용질이 석출되지 않고 그대로 용해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과하게 녹아있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지가 평형인 척 거짓말하고 있는 상태를 과포용액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사람 심리가 안정하니 불안정하니? 불안정하지. 그치?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용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불안정한 이 거짓말하는 애를 칭찬해야 돼? 한 대 갈겨야 돼? 갈겨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충격을 빵 때리는 거야. 충격 꽝 때리게 되면 얘가 이제부터 거짓말을 실토하는 거야. 원래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서, 즉 용해 평형이 포화 용액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과하게 녹아 있었던 용질이 석출되는 것을 내가 관찰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안정한 과포용액을 때려서 안정화시키면서 석출되는 걸 관찰할 수 있다. 이게 과포용액의 특징인 거야. 그 과포용액이 뭐냐면 이거 내가 때리기 전에 거짓말해가지고 굉장히 불안정한 이 상태를 우리는 과포용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알겠지? 좋았어. 이렇게 우리가 용액의 세 가지 종류를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용액 평형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던 거야. 괜찮죠? 좋았어.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는 앞에서 계속 화학 평형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상평형을 공부했다면,
요 세 가지 용액 중에서 어떤 용액이 가장 중요할까, 얘들아? 당연히 평형에 도달한 포화 용액이 가장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포화 용액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공부를 할 건데, 이 포화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최대 질량을 우리는 이제부터 용해도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야. 용해도. 포화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입니다. 이 용질의 양을 이제부터 우리는 용해도라고 얘기한다. 용해도. 자, 그래서 용해도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solubility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S를 쓰게 될 겁니다. S. 그래서 용해도 S가 이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좋아. 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우리 용해도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 용해도 S라고 얘기했고, 포화 용액에 있는 용질의 양인데, 당연히 포화 용액을 많이 가져오면 녹아있는 용질도 많을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두 가지를 잡아줘. 자, 한번 같이 보자. 첫 번째 용해도의 정의는 뭐냐면, 기준 잡을 때 용매를 기준 잡아. 그래서 용매를 100g을 기준 잡는 거야. 용매 100g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용질을 막 집어넣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막 집어넣어서 포화 용액까지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최대 용질의 질량. 요걸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용해도의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단위가 없어. 왜냐면 용질의 질량을 용매 100g으로 보는 거라서 그램 퍼 그램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얘는 단위가 없다고 대답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 나갈 때는 언제나 용매 100g 기준입니다 라는 걸 너네한테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그램 퍼 용매 100g 또는 그램 퍼 물 100g 이렇게 이제 많이 써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단위는 없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해석할 때 언제나 용매 100g 기준인 걸 기억하자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준다. 괜찮죠? 좋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기준 잡을 때 포화 용액 자체를 기준 잡는 거야. 그래서 포화 용액 100g을 기준, 100g이 된다. 1리터가 기준입니다. 1리터. 포화용액 1리터. 자, 이번엔 부피가 기준인 거야. 자, 이 포화용액 1리터 속에 들어가 있는 최대 용질의 몰수예요, 이번에. 몰수. 이게 이제 용해도의 두 번째 정의고, 중등과학에서는 배운 적 없어. 요건 이제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내가 설명할 때 많이 하는 건데, 요것도 용해도의 두 번째 정의가 되는 거야. 우리 추가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자.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두 번째 정의는 단위가 있어. 단위가 뭐냐면 최대 용질의 몰수를 볼 건데 그거 기준은 포화용액 1리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포화용액 1리터 속에 있는 용질의 양, 몰수, 몰퍼리터야. 얘는 무슨 농도랑 지금 단위가 똑같니? 몰농도. 그치? 그래서 얘가 사실은 뭔가 봤더니 몰농도랑 지금 단위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용해도의 두 번째 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용해도의 두 번째 정의는 포화 용액의 몰농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포화 용액의 몰농도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포화 용액의 몰농도다. 알겠지? 포화 용액의 몰농도다. 이게 용해도의 두 번째 정의야. 그래서 1번 정의는 고체 용해도일 때 되게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중등과학에서는 고체 용해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1번 정의를 많이 쓰고 있는 거고,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두 번째 정의도 많이 쓰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기억하고 있자. 알겠지? 굿자.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이 용해도를 이제 각각 용질의 상태에 따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고체 용질이 최대로 녹으면 고체 용해도라고 하고, 기체 용질이 최대로 녹으면 기체의 용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액체 용해도라는 말은 없어. 왜냐면 액체가 용해되는 거는 평형을 정할 수가 없어. 물 100g에다가 용질 그 에탄올을 내가 50g을 가지고 와도 잘 섞여. 근데 에탄올을 100g 가져와도 잘 섞여. 근데 물 100g에다가 에탄올을 200g 가져와도 잘 섞여. 한없이 그냥 섞이는 거야. 그치? 다만 에탄올이 물의 양보다 많아지면 이제 용매가 에탄올이 되고 물이 용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에탄올 이런 액체 용질 같은 경우는 어떤 한계점, 평형점을 내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용해도라는 정의를 할 수 없다. 다만 고체 용질과 기체 용질은 그 물질들마다 한계점이 각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좋아.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체 용질의 용해도입니다. 고체 용질의 용해도 S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화학식을 한번 써볼게. 자, 이제 A라는 어떤 건더기, 고체 건더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 고체 용질이 얘가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됐다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수용액. 근데 용해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역반응, 석출 과정도 같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정반응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발열인지 흡열인지도 정할 수 있어. 자,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이 잘 됐나 봅시다. 대부분의 고체 용질이 용해되는 과정은 발열 반응입니까? 흡열 반응입니까? 빨리 말해봐. 발열이야, 흡열이야? 흡열이지. 그치? 대부분은 흡열 반응이라서 델타 H가 양수다. 이렇게 표현해주게 되는 거야. 그치? 자, 이거는 왜 그랬는지 기억나, 얘들아? 자, 얘네가 뒤섞이려면 얘네들끼리 먼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끊어지고 이제 뒤섞여야 되는 건데, 고체는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뒤섞기 위해서 내가 끊어줘야 되는데, 그 끊어줄 때, 고체를 끊어낼 때 많은 에너지가 흡수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많은 에너지 흡수하고 이제 용질과 용매가 섞이면서 우리는 인력으로 안정화가 되는데, 그 안정화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흡수한 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고체는 대부분 다 우리가 흡열 과정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발열인 고체도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 발열 흡열 때? 그치? 자, 예외적으로 용해되는 과정이 발열인 고체가 있더라. 대표적인 제서얼제 CaCl2를 기억해야지. 그치? 그리고 생석회, 끓는 돌이라고 얘기해서 구제역, 동멸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던 발열 요실하게 사용한다고 했던 생석회, 산화칼슘 기억해야지. 그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수산화나트륨, NaOH 이런 것들도 다 조혈성을 가지고 있고 얘네는 용해되는 과정이 발열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기억나지? 오케이. 자, 근데 대부분 이제 고체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흡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용해도를 정의한다는 말은 용해도라는 거는 결국엔 동적 평형에서 정의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동적 평형까지 충분히 기다려주게 되면 나는 평형상수 K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기억나? 아주 과거에 공부했던 평형상수 K가 존재한다. 그치? 자, 근데 K를 정해야 되는데 순수한 고체와 액체는 K에 포함시켜 안 시켜? 안 시키지. 그치? 그래서 분모는 1이 되는 거고 분자는 A에 대해서 평형 몰lum도의 1승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럼 봐봐 얘들아. 평형상수가 알고 봤더니 뭐니 얘들아? 포화용액의 몰lum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포화용액의 몰lum도가 뭐였어? 용해도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알고 봤더니 우리는 고체의 용해도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그러면 고체 용해도는 알고 봤더니 평형상수 K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고체 용해도는 평형상수 K다. 오케이? 굿자.
그러면 또 물어보고 싶어. 자, 평형선수 K는 뭐에 의해서만 변한다고 그랬지 우리? 온도. 그치? 그래서 얘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해.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데, 자, 온도가 만약에 변했을 때 정반응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나면은 K값은 증가하고 역반응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나면은 K값은 감소한다고 했었어. 기억나니? 자, 근데 봐봐. 얘가 지금 정반응이 흡열 과정이야. 즉 차가워지는 방향이야. 정반응이 그 용해되는 게 차가워지는 쪽이니까 거꾸로 생각해야지. 그치? 그래서 온도를 내가 뜨끈뜨끈하게 만들면 가열하면 그러면 르샤틀리 원리에 따라서 뜨거운 게 싫어. 나는 차가워질 거야. 이렇게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흡열 반응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흡열 반응 쪽이 우리는 용해되는 과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알고 봤더니 용해되는 정반응 쪽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정반응 쪽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K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K가 증가하면 용해도도 더불어서 증가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자, 학교에서도 이런 거 배우잖아. 고체를 많이 녹이고 싶어. 고체 용해도를 증가시키고 싶어. 그러면 온도를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치? 온도가 뜨거워지면 고체 용해도가 증가해서 더 많은 고체 용질을 내가 녹일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너네 일상생활 속에서도 만약에 믹스커피를 타먹는다든지 코코아를 타먹을 때 찬물의 잔류가 뜨거운 물의 잔류가 뜨거운 물에 잘 녹잖아. 그게 빠르게 녹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용해되는 양도 많아지잖아.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는 가열하면 할수록 많은 양을 녹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게 고체의 용해도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할 건데, 자, 고체 용해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고체 용해도는 평형성수였기 때문에 얘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해서 압력을 가하든 빼든 고체 용해도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오로지 온도에 의해서만 용해도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표현한 걸 우리는 그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용해도 곡선. 자, 그래서 얘를 바꿀 수 있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를 볼 거고요. 중등과학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그럼 얘는 용질의 최대 질량을 용매, 그것도 물을 쓸게요. 물 100g 기준으로 녹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하겠지. 이렇게 얘기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A라는 용질이라고 얘기한다면 A의 용해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A의 용해도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런 거야. 만약에 여기 온도가 40도였어. 40도에서 용해도 값을 우리가 쭉 봤더니 이 용해도 값이 여기가 뭐 20g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 말은 뭐냐면 40도라는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놓고 물 100g에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내가 충분히 기다려주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 20g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물 몇 g 기준일 때? 100g 기준일 때. 알겠지?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온도가 조금 뜨거워지면 자, 여기가 이제 한 60도가 됐다고 칠까요? 뭐 70도가 됐다고 했을 때 70도에서 용해도를 봤더니 그 용해도가 여기서는 뭐 80g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물 100g 기준에서 동적 평균까지 기다려주면 그때 최대로 녹았던 용질의 질량이 80g이야 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좋아,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 근데 항상 이 데이터, 용해도 데이터는 물 몇 g 기준? 100g 기준인 걸 절대로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해석해 볼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이 용해도 곡선은 그래서 동적 평형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용해도 곡선을 기준으로 이 아래쪽 영역은 어떤 용해 상태를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어렵지 않아.
자, 만약에 내가 점이 이렇게 찍혀있다고 얘기해보는 거야. 이렇게 찍혀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20g만 지금 용해되어 있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70도에서. 자, 근데 70도에서는 80g까지 녹아야지만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건데 20g밖에 안 녹았으면 아직 더 녹일 수 있는 양이 60g을 더 녹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른 상태의 용액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우리는 불포화 용액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용해도 곡선을 기준으로 아래쪽 영역은 불포화 용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반대로 만약에 40도였는데 용지를 내가 80g을 녹였고 석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영역, 여기는 원래 20g이 평형인 건데 60g을 더 녹였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과포화 용액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거짓말하고 있으면 어때야 된다고? 맞아야지. 땡 때리면 이제부터 얘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서 60g을 석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런 상태인데 항상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표시해 볼게. 이런 거 많이 물어봐. 40도에서 포화 용액에 있는 포화 용해도 곡선에 있는 이 점은 100% 용액입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봐. 100% 용액입니까? 이게 맞니 틀리니? 무조건 틀려. 왜? 얘들아, 야 100% 용액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왠 줄 알아? 100%라는 건 순물질이야. 얘만 있다는 거잖아. 용액은 뭔데? 섞였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당연히 100% 용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화 용액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인데? 라고 하면은 요 자료에 따르면은 물 100g이고 용질은 20g이니까 전체 용액의 질량은 120g인 거야. 이 중에 용질이 20g 있는 거고 곱하기 100을 해야지만 퍼센트 농도를 정리할 수 있다. 알겠지? 이렇게 이제 정리해 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실험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실험실에서 실험한 자료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고 이제부터 너 실험자가 실험을 하는 거잖아. 근데 실험할 때 꼭 물 100g 가지고 실험할 일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례식을 풀기 위한 자료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물을 50g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다시 쓸게 얘들아. 쏘리. 자, 내가 40도씨에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대. 이 포화 용액을 내가 몇 g을 준비했냐면 60g을 준비했다는 거야. 60g. 그리고 얘를 이제부터 내가 가열할 거야. 70도로 가열할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더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은 몇 g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40도씨에서 포화 용액을 그래프로 봤더니 요 점이라는 걸 찾았는데 용해도가 20이야. 그럼 물 100g에 20g이 최대로 녹는 거니까 물 100g 기준일 때는 포화 용액이 120g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실험자가 실험할 때는 60g 가지고만 실험했다는 말이 다 절반 때렸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물을 50g만 썼다는 거야. 그럼 물 100g 기준으로 절반밖에 안 녹겠지. 최대로 녹는 게.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용질이 10g만 녹아서 60g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포화 용액일 경우에는 물 100g 기준일 때는 용액이 120g인데 그때 만약에 70도로 올리면 60g을 추가로 녹일 수 있어 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나는 60g을 더 녹일 수 있다. 근데 포화 용액의 질량이 60g만 들어온다면 나는 몇 g을 더 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X값은 30 이렇게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용해도 곡선을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요거 관련된 문제가 지금 91쪽에 나와 있어. 91쪽에.
고체 용질의 용해도 곡선 해석하기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91쪽에 있는 이제 박스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너네가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풀어봤어? 자, 91쪽 갑니다. 91쪽. 자, 91쪽 데이터를 그대로 볼게. 자,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가 이제 온도가 되고, 여기가 이제 용해도가 되는 건데, 용해도 곡선이 여기 그려가 있고요. 자, 40도에서 60이 용해도고, 80도에서는 160g이 용해도가 되는 거야. 자, 1번부터 볼게. A점은 불포화, B는 포화, C는 과포화. 오케이. 이해할 수 있고. B점은 100% 용액을 의미하는가? 절대 아니다. 그치? 그래서 X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좀 의미가 좀 이상하죠? 80도씨에서 포화 수용액의 질량이 몇 g이냐고 물어봤는데, 물 100g 기준일 때. 알겠지? 그러면, 용해도가 160이니까 260g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3번. 자, 50%,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50% 농도의 A 수용액 100g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한번 보자. 50%의, 그죠? A 수용액을 준비한 거야. 근데 얘가 100g 있었대. 자, 그럼 50%라는 말은 용매 절반, 용질 절반이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 용액의 질량이 100g이라는 말은 50%라는 의미로 인해서 물이 50g이고 A가 50g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이거를 지금 어디서 만들었냐면 80도씨에서 만들어낸 거야. 만들어지는 게 한번 보는 거라. 80도에서는 자 80도에서는 용해도가 얼마였냐면 160g이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자 얘를 물을 내가 50g만 쓴다면 자 이거는 이제 물 100g 기준이고 만약에 물을 내가 50g만 사용한 상태였더라면은 나는 80g까지 녹일 수가 있는데 50g만 녹았기 때문에 불포화 용액 상태이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빨랐으면 다시 한번 멈추고 들어. 그리고 얘를 40도로 냉각한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얘를 40도로 냉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항상 너네들 이렇게 풀어야 돼. 40도에서 어디까지 녹을 수 있어? 이걸 항상 판단해야 돼. 얼마큼 녹아? 이걸 항상 볼게. 이거 쓸게. 40도에서 최종 상태에서 얼마큼 녹아? 얼마큼 녹아? 따라해. 얼마큼 녹아? 이걸 부르는 거야. 40도에서 얼마큼 녹아? 따라했어? 자, 그럼 이렇게 얼마큼 녹는지 보는 거야. 그럼 40도에서 용해도가 얼마나 봤더니 60이었어. 근데 물 100g일 때 60g이니까 실험자처럼 물을 50g을 쓴다면은 얘는 30g만 녹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30g이 맥시멈이야. 물 50g 기준인데. 그치? 근데 나는 50g이나 녹았었단 말이지. 그럼 몇 g이 섭출되는 거야? 20g 섭출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지? 좋아,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다음 4번. 자, 40도씨 포화 용액 80g을 80도로 가열한다면, 자, 그러면 얼마큼을 더 녹일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아까 여기서 풀었던 거랑 똑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치? 볼래? 40도에서 포화 용액 80g을 80도로 가열한대요. 그러면, 어머나, 40도에서 포화 용액이 물 100g 기준일 때 몇 g? 160g. 자, 그러면 160g 기준일 때, 그때 80도로 가열하면 나는 100g을 더 녹일 수 있어. 근데 나는 포화 용액을 80g만 가져왔어. 그러면 몇 g을 더 녹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비례식 세우면 50g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보면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잘 봐. 이게 포화 용액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는 게 괜찮죠. 어떻게 세우냐면
포화 용액 160일 때 얼마큼이 더 높지? 80g일 때는 그러면 얼마큼이지? 이렇게 세웠잖아. 자, 그래서 실제로 물의 양을 너네들이 계산하지 않고 포화 용액이라면 바로 포화 용액의 비례식을 풀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용해도 곡선을 따라가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얼마큼이 더 녹는지 물어본다는 게. 그치? 그러면 자 얘네들의 용해도 양은 용매의 양에 따라서 비례해서 결정을 내는 거기 때문에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불포화 용액 상태인데 얘를 80도까지 내가 가열하게 되면 얼마큼 녹냐 이랬을 때는 비례식을 세울 수가 없지. 용해도 곡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포화 용액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 B가 비례식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포화 용액으로 몇 g이 더 녹는지를 비례식을 풀고 있었던 거야. 이해돼? 오케이. 자, 이걸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숙제는 92쪽에 83번, 84번, 85번이 이제부터 숙제가 되는 거고 이 숙제까지 좀 풀어오고 설명을 듣고 기체 용액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기체 용해도는 내가 작년 영상으로 잘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알겠지? 좋아, 여기까지 합시다.